자, 이제 뭐 책 내용 좀 본격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제 내년 경제 전망해 보는 시간인데요. 2019년부터 쓰셨으니까 매해 한 권씩 5번째예요. 네. 뭐 기다리시는 독자도 좀 많은 것 같고. 네. 이렇게 매년 전망서 내놓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경제 전망만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네, 그래서 그 경제 전망했던 해를 헤아려 보니까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보고서 형태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보고서 형태로 경제 전망 보고서에 참여하거나 나중에는 이제 PM이 되거나 실장급이 돼서 제가 그 주저자가 돼서 보고서 형태로 냈다가 근데 많은 대중분들께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잘 안 읽으시잖아요. 네, 이 머니올라를 통해서 소개받고 싶긴 하지만 그만큼 이게 굉장히 딱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내용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 대중의 언어로 구사했고 그래서 2019년 경제전망부터 나왔고 그때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는 지금은 2050년까지 쓰기로 약속을 한 상태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동은 아마 이 머니올라에 출연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의문인데요.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왜 경제 전망이 중요합니까? 재테크잖아요. 재테크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뭐 제가 자는 사이에 돈을 벌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소득의 일부를 주식이라는 자산, 부동산이라는 자산, 가상자산이라는 자산, 뭐 그 밖에 제가 여러 번 추천해드렸던 어떤 특정 ETF라는 자산, 이런 자산과 바꾸는 게 투자죠. 근데 이 돈을, 소득을 만약에 은행에 그대로 저축하는 게 유리한 시점에는 저축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저축하는 게 불리하고 돈을 빌리는 게 유리해지는 시대. 그런 시대는 상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죠.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해답이 주식에 있다 그러면 주식을 그때부터 파는 거죠. 그 국면을 정의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망은 결국은 주식 전망, 부동산 전망이 아니라 우선 뭐부터 한다? 금리 전망부터 하는 거죠. 그게 경제 전망이고요. 결국 경제가 어떤 국면에 놓여지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22년 전망서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또 23년 경제는 또 이런 국면이니까 이런 국면에 걸맞게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결국은 우리가 뭐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또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그려보는 그런 과정. 그게 경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네. 좀 무서워요. 네.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이 그레이트까지 붙여놓으셨는데 네. 결국 뭐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제가 정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붙인 건 출판사이긴 합니다. 아, 예. 다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경제는 그레이시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23년, 22년 끝자락에는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23년은 말 그대로 리세션. 근데 이게 어쩌면 움푹 패이는 것보다 L자형으로 계속 고착화되는 거, 그게 더 무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L자형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Great Recession의 시작 지점이다라는 의미에서 Great Recession에 제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보면 네. 자, 무슨 점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네네. 이번에는 뭐 내핍점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어요. 네.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 내핍이라는 단어가 이제 austerity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저도 최근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 궁핍하다의 핍과 인내할 내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궁핍함, 어려움, 가난함,
배고픔, 그걸 견뎌내야만 하는 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만큼 어렵다. 왜 어려운지를 잠깐 한 가지만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면 명목소득은 늘어요. 다른 말로 우리 기자님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늘어요. 처분 가능 소득. 명목소득도 잘 안 늘어요. 예, 그럼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물가 상승분 때문에. 그것을 실질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목소득은 늘거나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데 실질소득으로 전환하면 한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소비 지출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가중되잖아요. 눈덩이처럼 이자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소비 지출도 어렵고 그게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내핍을 좀 상징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한테 유기농 달걀로 요리해주고 싶은데 그거 포기하고 그냥 저렴한 달걀을 선택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 또 설 연휴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데 좀 좋은 선물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적절한 그냥 합리적인 저렴한 물건을 골라야만 하는 그런 불효자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핍, 어쨌든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 내핍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확 와닿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역시 그래서 보니까 물가가 핵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2023년 물가는 어떤 경로를 거쳐갈 걸로 보세요? 네, 물가의 정점은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월에는 이미 정점이 확인되는 지점.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발표는 항상 그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월 초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월 물가 상승률은 11월 초 약 2일 정도에 나옵니다. 근데 미국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대략 2주 후에 나옵니다. 11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13, 14 요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후행인 건데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6, 7월 정도가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란 23년 내에 좀 어렵겠다. 결국은 3에서 4%대의 물가 상승률을 23년 끝자락에는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고물가 시대. 왜냐하면 2%를 넘으면 고물가고 4%를 넘으면 정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위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 4%대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23년에 유지된다. 고물가 기조는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사이는 킹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달러 강세가 좀 잡힐지 일단 궁금하고. 네. 이 강달러 현상 속에 위안화, 엔화 같이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경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요. 이게 그냥 강달러면 덜 위협적인 거고요.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인 사인도 있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강달러면 수출하기가 수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산성이 높아지고 좋죠.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근데 이게 강달러로 규명하기보다는 킹달러로 규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표마다 구분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강달러이고 나머지 통화는 다 도토리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는 대외거래 관점에서 비교해야 될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로 수출 경합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나 얘네들이 수출하는 수출 품목이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강달러 환경에서도 위안화나 엔화가 원활하게 저하니까 극저니까 우리나라는 나름 도토리 중에 알밤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결국 반도체나 자동차나 전반적인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하고 유사해요. 수출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더 이제 수출 증가율이 지금 한 자릿수잖아요. 2%대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결국 무역 적자 또 경상수지 적자로까지 이어지니까 결국 이 킹달러 현상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고 네. 계세요?
기준금리의 고점은 23년 중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고점으로부터 이제 결국은 크로스되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크로스되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4% 언더로 내려오는 구간, 그 정도가 23년 중반,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더 안 합니다. 자연히 물가가 잡히겠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경기라는 토끼를 좀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3년 중반이고요. 그 터미널 레이트까지 도달하는 구간까지는 어쩌면 금리 인상 행보가 나름 유지되는데 11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겁니다. 결국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행보를 하다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고요. 근데 재밌게도 영국이나 유로존과 같은 그 밖의 선진국들은 후행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돼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급격히 인상 안 해버리면 같이 천천히 달리면 되는데 미국이 급속히 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도 싸움이 아니잖아요. 순위 싸움이잖아요. 장거리 쇼트트랙은. 근데 그 쇼트트랙에서 먼저 세게 달려버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안 돼 하면서 또 빨리 같이 속도를 올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영국과 유로존 그 밖에 유러피언국 스웨덴 같은 나라 대표적이죠. 그런 나라들이 속도를 좀 박차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또 약화되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일 거예요. 네. 내년 주식, 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네.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주식 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의 스탠스와 주식시장이 동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움직이지만 다만 선행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구간 중에 6개월 전이죠. 그 6개월 정도 전이 보통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이제 11, 12월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점을 충분히 확인하는 구간, 이런 구간인 거고요. 그때부터는 주식시장도 이 성장세가 좀 약하니까 경기 침체가 야기되니까 나름 향후 뭐 기대할 만한 영역들이 뭘까? 그러니까 소위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 기업, 그런 호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양호한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은 22년 끝자락에 굉장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주택가격 등락률 KB 지표로 설명을 드린다면 22년 끝자락은 그 하락률이 마이너스 0.03%까지 떨어지는 주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년 저점에서 20년 급등하죠. 예. 그리고 21년 그 급등세가 머뭅니다. 그러니까 둔화됩니다. 상승 속도가. 그러다가 22년에는 추락을 하는데 추락하다 못해 그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는 거죠. 지하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0 이상에 맴돌면 여전히 오르는 거거든요. 네. 해석을 하자면. 근데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그게 22년 3, 4분기죠.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 하락률은 더 커지는 지점이 23년 중반입니다. 결국은 기준금리의 고점에서 시중금리가 오르고요. 소위 말하는 대출금리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대출금리가 대략 한 8%까지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3년 중반까지도 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제약하는 거죠. 이미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나 투자자들은 많은 대출을 껴안고 이 집을 샀는데 이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불안한 거고 또 신규 투자자라 혹은 내 집 마련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8% 이상의 대출 금리를 떠안고 집을 사기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를 보면 현재 역사상 저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률로 보면 23년 중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의 초입인 거고요. 하락률로 보면 23년 중반까지 하락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0.10 요 정도로. 지금은 마이너스 0.03. 주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간 단위로.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계속 떨어지다가 중반을 통과해서 이 하락률이 좀 완화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의 맴도는 결국 23년 연중에는 계속 마이너스의 맴도는 그러니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IMF 경제 전망 책 보면은 뭐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흐름, 뭐 주요 권역별로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가장 힘든 나라가 성장률 기준으로 미국과 유로존입니다. 결국 금리의 역습을 받는 거예요. 금리 역습을 받는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 쇼크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8%대지만 그 중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20%에 가깝습니다. 19.8%. 근데 에너지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한 게 유로존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피언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이것은 이제 러시아하고 긴밀히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세는 22년 중후반에 작용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22년 끝자락 23년 초 11, 12, 1, 2월에 더 많이 가중됩니다.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시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도 시차를 두고 가감없이 인상하는 거죠. 이 유로존 국가들도. 결국 그 금리의 역습을 받는 게 23년인 거고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붙이기 딱 적절한 나라들이 미국과 유로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은 선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덜한 거고요. 금리 인상의 쇼크가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쉽게 말하면 경기를 나름 챙기면서 금리 인상하는 거다.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근데 신흥국들은 둘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취약 신흥국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취약 신흥국이 아니면 굉장히 가파르게 도약합니다. 23년.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신흥국들은 좋을 거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위기 가능성은 뭐 심심치 않게 신문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먼저 답변 드리고 말씀드리면 모두가 위기 올 거라고 하면 위기는 사실 안 오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단하는 근거도 뭐 한 5가지 근거를 댈 수 있는데 외환 보유액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같이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 때문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외환 보유액 순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9위에서 8위로.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것이고 제가 선행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이후로는 오히려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IMF 외환위기 당시 1997, 8년 그때는 순채무국이었어요.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엄청난 순채권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채무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채무만 보더라도 단기 외채 비중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급격히 빠져나갈 돈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당장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갈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시아의 주요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 이미 외환 위기에 처한 나라들도 있고요. 스리랑카라든가 또 방글라데시라든가 그밖에 외환이 좀 취약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부터 이 위기 가능성이 또 전이되는 과정에서 외환 건전성이 추락할 수는 있지만 외환 위기가 온다. 외환 위기의 정의가 IMF한테 구제금융 신청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죠. 있는. 그리고 경제 주권을 이관시키고 그게 외환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외환 위기에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다른 나라보다는 뭐 결국 수출. 네. 우리가 뭐 이제 수출이 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니까요. 이게 수출 둔화 움직임이 사실은 근데 심상치가 않아요. 네. 내년 어떨 걸로 보세요? 네, 수출이 더 줄어듭니다. 네, 안타까운 건데요. 이것을 이제 교역 신장률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교역 신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거예요. 23년에는.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다 같이 어려운 국면에 놓이니까 금리의 역습을 받으니까 제가 기업들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금리 이렇게 높은데 신규 투자하고 싶습니까? 절대 안 한다고 그러죠. 금리 높으면 신사업 진출을 안 해요. 포기해요. 그래서 이자 상환 부담을 난 지금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를 못 낸다라고 하는 기업이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이미. 그리고 이자 상환 부담을 감내해 가면서 신규 투자한다?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그럼 고용도 위축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투자는 고용의 선행 변수니까. 그럼 고용이 위축되면 소득도 절하되고 물가는 높은데 명목 소득이 줄어드니까 실질 소득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게 소비 침체로 연결되고 악순환되는 국면인데 이게 세계 주요국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역 수요가 그러니까 수입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처들이 수입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무역 신장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교육이 급격히 늘어난 해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시 23년도 안타깝지만 세계 주요국들이 수입문을 닫는 그런 국면에 놓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 20가지 이제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던데 네. 몇 가지 주요한 트렌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역시 이제 탈세계화예요. 네. 뭐 세계화가 이제 멈추는 겁니까? 세계가 러시아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 또 미국과 유로존,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 그러니까 우방국 대 우방국 간의 어떤 갈림,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흐름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탈세계화, 세계화의 종식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세를 잡는데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소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밖에 이들 나라들 우방국들로부터 소싱을 해왔는데 소싱을 바꿔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야 되고 공급 기지를 또 이동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전개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물가 잡는 데 또 악영향이 있고 어쩌면 좀 가장 위협스러운 것은 제2의 요소수 사태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작년 말에 올해 전망하실 때 ESG 뭐 투자하라. 네. 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투자 의견 주셨었는데. 네. 근데 탄소 중립은 좀 어떻게 좀 약간 위기를 맞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2022년 한 해 소위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러시아 그리고 그 전쟁의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을 좀 추진하는 유러피언 국가들이 있고 또 화력 발전을 다시 가동하는 석탄 발전을 다시 가동하는 20년 동안 가동 안 하던 그런 석탄 발전을 다시 가동하는 나라들까지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을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위기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국들의 이 대응 전략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파워 EU의 에너지 개혁 정책이고요. 미국의 에너지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름만 그렇지 이름의 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 육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 하루빨리 러시아로부터 이탈하자, 탈러시아를 추구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그러면 지금 22년에는 어쨌든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까 탄소 중립에 일부 후퇴가 있지만 23년부터는 2보 전진을 그리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100% 그냥 0으로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로 더 많이 투자해서 빨리 에너지를 독립하자 이런 방향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강조와 또 그 선진국들의 그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연결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하셔야 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네. 2023년에 자산 운용할 때 내 포트폴리오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네. 좀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안 해야 될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내 집 사시는 것은 좀 미루셨으면 좋겠다. 네. 집값의 조정의 시작이 22년 하반기고요. 23년은 더 본격화될 것이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4년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 부동산 통계를 보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뒤로 미루시는 것을 총론적으로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안전 추구형 투자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한다면 23년까지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은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저축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그 재테크 전략은 어쩌면 빚 갚는 데 있다. 그러니까 2020년이 레버리징의 시대였다면 23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높은 금리를 부담해 가면서 영끌해 가면서 투자 수익률을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란. 예를 들어서 8%의 대출 금리를 안고 8%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빚 갚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다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회복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좋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좀 기대되는 유망한 영역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종목을 좀 선택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거 좀 그림 그리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전쟁의 종식을 예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전쟁의 종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된 거라고 착각할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한 일주일 있다가 복구 사업이 진전되거든요. 복구 사업 입장에서 주식 투자도 유효한 것들이 많겠죠. 복구 사업에 뛰어드는 토목건설 기업들 굉장히 유망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원자재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구 사업의 과정에서 뭐 각종 시멘트나 철강이나 뭐 구리와 같은 전기 전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종식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시나리오서 하나로 그리고서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그림 그리시면서 투자 의사결정 계획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투자에도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